안녕하십니까. 2022년 26회 물류관리사 보관화용론. 이번 시간에는 2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2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수요 예측 방법 나왔습니다. 수요 예측에 대해서는 물류관리론 뿐만 아니라 보관화용론 두 군데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잘 나와야 하죠. 여기서 이제 방법 설명해 놓은 다음에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정성적 수요 예측 방법. 원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정성적 예측 방법과 정량적 예측 방법 구분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정성적 방법은 질적 방법이고 정량적 방법은 양적 방법인데 두 가지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정성적 수요 예측 방법에 경영자 판단법, 판매원 이용법 등이 있다. 맞습니다. 흔히 갖다가 패널 이용법이라고 그래요. 그 패널로 누구를 가지고 패널을 구성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경영자 판단법, 판매원 이용법 다 정성적 수요 예측 방법이고요. 정량적 수요 예측 방법에는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활법이 대표적이죠. 이거 말고도 또 하나 회귀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회귀분석 있는데 3번 보세요. 델파이법. 델파이법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설명 제시한 다음에 이게 뭐게 하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으지 않고 어떻게 의견을 줬죠? 우편이나 메일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일을 이용해가지고 설문지를 보낸 다음에 그 작성해서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안 받죠. 안 받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래서 이제 여러 전문가로부터 메일 받아가지고 다 종합 정리한 다음에 다시 또 메일을 보내고, 그럼 또 메일을 본 다음에 의견을 갖다 수정해서 보내면 다시 정리해서 보내고, 이런 걸 몇 번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바로 델파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설명에는 뭐라고 돼 있죠? 원인과 결과 관계를 가지는 두 요소의 과거 변화량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정량적 수요 예측 방법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뭐죠? 3번은 회귀분석입니다. 3번 설명 나와 있는데 델파이법이라고 했지만 설명은 뭐예요? 회귀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원인 변수가 되는 게 독립 변수고 결과 변수가 종속 변수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종속 변수하고 독립 변수 간에 회귀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회귀식을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 계수를 갖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량적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3번에 델파이법이라고 나와 있지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설명은 회귀 분석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가중 이동 평균법. 과거 평균을 구하는 건데 뭐예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 해가지고 뭐예요? 가중치를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 갈수록 가중치를 낮게 만들어서 평균치 구하는 겁니다. 4번 맞고요. 5번 라이프 사이클 유추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품 수명주기 유추법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상품 수명주기 기간별로 과거 매출 증감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요량을 유추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 방법은 여러 가지 계산 문제도 나오지만 또 설명 나온 다음에 답 찾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그동안 델파이법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가 지수평활법도 많이 나왔습니다. 설명 제시한 다음에 이게 뭐냐? 아주 간단한 문제로 나왔던 건데 이건 아주 길게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입니다. 근데 아주 쉽게 풀리는 그런 계산 문제죠. 자, C도매상의 제품 판매 정보가 아래와 같을 때 최적의 재주문점 구하는 겁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22번 보시게 되면 ROP 해가지고 리오더 포인트죠. 재주문점 구하는 겁니다. ROP 어떻게 구하죠? ROP 재주문점 구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연간 수요량이 있죠. 연간 수요, 하루 평균 수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파는지 하루 평균 수요. 하루 평균 수요 곱하기 리드 타임 한 다음에 더하기 안전재고가 필요하잖아요.
안전 재고가 필요하다. 근데 안전 재고는 어떻게 구하죠? 안전 재고는 안전 계수 곱하기 자, 수요의 표준 편차 시그마입니다. 자, 리드 타임 LT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곱하기 뭐예요? 루트 리드 타임 이렇게 구하는 거죠. 가지고 이제 먼저 하루 평균 수요 구해야 되는데 하루 평균 수요는 연간 수요가 얼마죠? 연간 수요가 14,000박스. 14,000박스인데 연간 판매일이 350일입니다. 350일. 14,000 나누기 350일 하면 얼마가 나오죠? 여기서 40개가 나옵니다. 하루에 40개. 40개 나왔죠? 40개 곱하기 리드 타임은 얼마? 리드 타임 9일입니다. 9일. 더하기 안전재고 더하면 되는 거죠, 이제. 안전재고 구해야 되는 건데 안전계수가 얼마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안전계수는 지금 서비스 수준이에요. 서비스 수준에 따라 안전계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수준이 90%고 G값 구하게 되면 2.282가 나옵니다. 안전계수는 1.282가 나오고요. 곱하기 자, 수요의 표준 편차가 얼마입니까? 20이죠. 20이고 루트 리드 타임 9가 되는 거죠. 요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니까 요게 76.92가 나옵니다. 요거 계산한 게 요거 안전재고 구한 게 76.92. 자, 반올림하면 얼마예요? 반올림하면 77개입니다. 77개. 그래서 49, 36, 360 더하기 77. 437개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뭐 계산 문제 이런 것만 나오면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22번은 437개가 됐습니다. 다음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고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재고는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맞죠? 그러니까 고객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재고 보유하고 또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재고 추가로 보유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고를. 그래서 1번 마크 맞습니다. 근데 2번 안전재고는 재고를 품목별로 일정한 로트 단위로 조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아니죠. 안전재고는 예상치 못한 수요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40개씩 팔렸는데 갑자기 더 많이 팔린 날도 있단 말이에요. 날씨가 아주 좋거나 이런 날은 더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이거 감안해가지고 좀 더 여유 있게 안전재고 보유하는 거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수요 변화에 대응해서 안전재고를 보유하는 겁니다. 로트 단위로 조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죠.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공급 사슬에서 발생하는 수요나 공급의 다양한 변동과 불확실성에 대한 완충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재고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게 되면 과도한 재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재고 관리는 제품, 반제품, 원재료, 상품 등의 재화를 합리적, 경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재고 관리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재고에 관해서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내용들 묶어놨는데 2번 안전재고 보유하는 이유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유 있게 보유하는 거예요. 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번 문제 just in time 나왔는데 자, just in time은 뭐 이것도 잘 나오고 또 MRP하고 비교하는 문제도 여러 번 나왔었죠. 적시 공급 시스템입니다. just in time 적시 공급 시스템. 딱 just in time 나오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도요타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도요타 생산 방식 칸반과도 연계가 돼가지고 다 나오는 거죠. 자, 도요타에서는 뭐요? 자동차 컨베이어 시스템 도입해가지고 조립 공정 아니에요. 조립 공정 해가지고 계속 반복 생산하잖아요. 한 대 지나간 다음에 또 다음 거 오면 내가 바퀴 붙이고 지나가면 또 다음 거 바퀴 붙이고 똑같이 반복 생산하는 겁니다. 그 반복 생산할 때 필요한 부품이 그때 뭐요? 딱 알맞게 공급돼야 된다는 거죠. 적시에 내가 타이어를 끼울 때 맞춰서 타이어가 도착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도요타에서 채택한 just in time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반복적인 생산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똑같은 차 계속 반복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반복적인 생산에 적합하다는 것이고, 자, 수요가 있으니까 물건을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수요가 있으니까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고, 자동차를 만들려니까 타이어가 필요한 것이고, 뭐예요? 풀 방식입니다. 저스트 인 타임은 풀 방식. 그래서 항상 이거 하고, 이건 풀 방식인데 MRP하고 비교해서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아닙니까? MRP는 자재 소요 계획인데, 자재 소요 계획은 뭐 이거 푸시 방식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자재 소요 계획은 푸시 방식이지만 MRP는 풀 방식입니다. 그래서 2번 효과적인 풀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공급업체의 안정적인 자재 공급 또 엄격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자, 품질 관리도 공급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공급자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만 잘 돌아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급업체의 안정적인 자재 공급 또 엄격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원래 저스트 인 타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낭비 요인. 원래 도요타 자동차 안에는 부품 재고가 없어요. 투입되는 시점에 맞게 그때그때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 준비 시간도 단축하고 리드 타임도 단축할 수 있죠.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5번 보시게 되면 충분한 안전재고를 확보한다. 안전재고 없습니다. 부품에 대한 안전재고라는 게 없어요. 투입되는 시점에 맞게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품절에 대비하기 때문에 공급업체와 생산업체의 상호 협력 없이도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 말도 안 되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부품 공급업체하고 도요타 자동차하고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재고를 확보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공급업체와 생산업체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5번이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하역 합리화의 원칙. 보관의 원칙이 제일 많이 나오지만 이거 말고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역 합리화의 원칙. 물론 보관의 원칙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틀림없죠. 또 하나가 이제 포장 합리화의 원칙이 여러 번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하역 합리화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자, 설명하고 연결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억 보시게 되면 화물의 이동 용이성을 지수로 하여 이 지수의 최대화를 지향하는 원칙으로 관련 작업을 조합하여 화물 하역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화물의 이동 용이성을 지수로 한다고 했죠. 이 지수가 뭐예요? 이 지수가 활성지수라고 하는 거죠. 활성지수. 활성지수에 대해서는 뒤에 또 나왔습니다. 0일 때, 바닥에 놓여 있을 때 0, 상자 안에 들어있을 때 1, 그 다음에 상자 안에 있는 걸 팔레트 위에, 상자까지 팔레트 위에다 올려놨을 때 3, 2가 되는 것이고, 대차에 실었을 때, 구루마예요. 구루마에 실었을 때, 카트에 실었을 때가 3이 되는 것이고, 컨베이어 위에 놓여 있을 때가 4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활성지수를 만들어가지고 활성지수를 갖다가 최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운반 활성화의 원칙입니다. 다음에 니은 불필요한 하역 작업의 생략을 통해 작업 능률을 높이고 화물의 파손 및 분실 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죠? 하역 경제성의 원칙입니다. 불필요한 작업은 줄이는 거예요. 하역 경제성의 원칙. 세 번째, 하역 작업 시 화물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한다. 거리 최소화의 원칙이죠. 그래가지고 하역 합리화의 원칙 중에서 세 가지 연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번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하역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역의 요소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보관 장소에서 물건을 꺼낸다. 뭐예요? 피킹. 보관 장소. 선반에서 렉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는 겁니다. 피킹이죠. 피킹. 다음에 두 번째, 생산, 유통, 소비 등에 필요하므로 하역의 일부로 볼 수 있는데 창고 내부와 같이 한정된 장소에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화물을 갖다 옮기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캐링, 운반. 두 번째는 바로 운반에 대한 설명이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컨테이너에 화물을 넣을 때 뭐라고 그래요? 배닝. 꺼낼 때 뭐라고 그래요? 디배닝.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에 물건을 싣는 작업이다 했으니까 뭐예요? 배닝. 그 다음에 네 번째, 물건을 창고 등의 보관시설 장소로 이동하여 정해진 형태로 정해진 위치에 쌓는 거예요. 쌓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적재. 적재, 영어로 스태킹이라고 합니다. 영어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영어로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피킹, 두 번째 운반, 세 번째 배닝, 네 번째 적재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용어의 설명도 굉장히 잘 나와요. 하역 작업에 관련된 용어.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내용들 나왔는데 근데도 제일 쉬운 게 늘 나옵니다. 배닝, 디배닝 많이 나오죠. 자, 27번 문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역 합리화를 위한 활성화의 원칙에서 활성지수가 3인 화물의 상태 물어봤습니다. 활성지수는 0에서부터 4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성지수만 물어보는 문제도 세 번째 나온 거예요. 21회 때 나왔고 14회 때 나왔고요. 활성지수가 3입니다. 뭐죠? 1번 대차에 실어놓은 상태가 3입니다. 팔레트 위에 2, 화물이 바닥에 놓인 상태 0, 컨베이어 위 4, 상자 안에 넣은 상태 1 해가지고 활성지수의 크기도 활성지수를 갖다 최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도 주의해서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28번 문제, 하역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이것도 뭐냐 자주 언급되는 내용인데 초보적인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1번 하역 작업 장소에 따라,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산해 하역, 항만 하역, 항공 하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공항에서, 항만에서, 그 다음에 회사 안에서 산해 하역, 항만 하역, 항공 하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번 제조업체의 산해 하역은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하역이에요. 그래서 조달, 생산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운반 또 하역 기능을 포함하는 거 맞습니다. 부품의 조달 그리고 부품을 조립하는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운반 또 하역 기능 포함해가지고 이걸 산해 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번 하역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서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당연하죠. 하역 작업을 갖다 효율화함으로써 에너지, 여러 가지 자원 절약이 가능합니다. 자, 4번 하역 시스템의 도입. 자, 시스템을 갖다 도입하는 목적은 범용성과 융통성을 지향하는 데 있다. 지향한다. 헷갈리시는 분들 많죠. 지향이냐, 지향이냐. 이것도 순간 헷갈리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원래 지향이 아니라 뭐예요? 범용성과 융통성을 높여야 되는 거죠. 범용성과 융통성을. 자, 시스템이 갖춰지면 여러 분야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범용성과 융통성을 높여가지고 하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나가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향이라고 하면 틀리는 겁니다. 지향한다. 그러니까 범용성과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는 지향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맞죠. 지향은 틀렸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5번 하역 시스템을 기계화하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인력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게 하역 작업이죠. 그래서 하역에서 기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기계화가 이루어지니까 사람의 힘이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을 절감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생력화라고 하죠. 생력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번 보겠습니다. 자동 분류 시스템의 소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거의 이것도 매번 출제가 되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5회, 24회, 21회, 20회 계속 나온 거예요. 1번에 크로스벨트 방식 설명 나와 있고 2번 팝업 방식 설명 나와 있는데 설명이 다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1번에는 크로스벨트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컨베이어가 쭉 지나가는데 반성면의 아래 방향에서 아래에서 벨트 등의 분기 장치가 튀어올라요. 튀어오른다. 그래서 아래 방향에서 벨트 등의 분기 장치가 나오는 방식으로 충격이 있겠죠. 화물에. 가지고 이제 하부면의 손상 및 충격에 취약한 화물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반성면의 아래 방향에서 벨트 등의 분기 장치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팝업 방식입니다. 1번은 설명이
팝업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크로스벨트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다음에 2번은 팝업이라고 해놨는데 설명은 레일을 주행하는 연속된 캐리어상의 소형 벨트 컨베이어를 레일과 교차한다. 소형 벨트 컨베이어를 갖다 레일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크로스벨트죠. 교차하는 방향으로 구동시켜서 단위 화물을 내보내는 방식. 이게 바로 크로스벨트 방식입니다. 팝업 아닙니다. 크로스벨트 방식. 1번, 2번은 바꿔놓으면 맞죠? 두 개를. 자, 3번 틸팅 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틸팅은 기울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설명은 반송면에 튀어나온 기구를 넣어 단위 화물을 함께 이동시키면서 압출하는 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죠? 슬라이딩 슈 방식이에요. 자, 거기 3번에 나와 있는 설명은 틸팅이 아니라 슬라이딩 슈 방식. 그 다음에 4번 슬라이딩 슈 방식 해가지고 여러 형상의 화물을 수직으로 나누어 강제적으로 분류한다고 했는데 캐러셀이죠. 수직으로 움직이는 캐러셀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딩 슈 아니죠. 5번 다이버트 방식. 외부에 설치된 안내판을 회전시킨다. 컨베이어가 있으면 안내판은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화물을 갖다가 막아가지고 밀어내는 거죠. 다이버트 방식 맞습니다. 이게 5번이 맞습니다. 자, 외부에 설치된 안내판을 회전시켜 반송 경로상에 가이드벽을 만들어가지고 단위 화물을 가이드벽에 따라 이동시키므로 다양한 형상의 화물 분류가 가능한 거. 다이버트 방식 맞습니다. 5번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걸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고 그림도 이렇게 문제에 나온 적도 있고요. 그림으로 나온 적도 있고 또 우리 책에도 그림이 나와 있죠. 근데 그 그림이 다 옛날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류 그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그 그림 나와 있는 백과사전이 있죠. 미디어에서 네이버에서. 그래서 거기 가면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도 좋긴 한데 찾는 게 이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음에 30번 문제 나와 있습니다. 포크리프트, 그러니까 지게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림으로 보여준 다음에 이것도 그림으로 지게차 몇 가지 보여준 다음에 이게 뭐냐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도 나와 있고 또 설명같이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몇 번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자, 1번에는 지게차 포크리프트입니다. 1번은 스트레들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트레들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은 전방이 아닌 차체의 측면에 차체가 있으면 측면에 포크와 마스트가 장착된 지게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사이드 포크형이죠. 자, 측면에 포크와 마스트가 장착되어 있다 그러면 사이드 포크형. 1번 틀렸습니다. 2번 디젤 엔진식. 요새 전기 이용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죠. 전기를 갖다 이용한 지게차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가스도 있습니다. 근데 디젤 엔진식 가장 전형적인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디젤 엔진 유해 배기가스 많이 나오겠죠. 시끄럽습니다. 소음도 많아요. 실내 작업에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거죠.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 나와 있죠. 2번 틀렸습니다. 3번 워키형. 워키형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14회 때 워키형 해가지고 지게차인데 워키형은 지게차인데 사람이 탑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업자가 탑승하는 탑승 설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자가 지게차를 갖다 가동시킨 상태에서 같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작업자가. 지게차가 움직이는데 작업자가 같이 걸어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걸 워킹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이 뭐라고 돼 있죠? 워킹형은 스프레더를 장착하고 자, 스프레더가 있습니다. 뭐 들어 올리는 거예요? 컨테이너 들어 올리는 거죠. 스프레더가 있으면 컨테이너 들어 올리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스프레더를 장착하고 항만 컨테이너 야드 등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거 뭐예요? 탑 핸들러예요. 워킹형이 아니라 3번은 탑 핸들러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그림도 나오고 설명 나오니까 리치 스태커하고 헷갈려가지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탑 핸들러는 지게차예요. 수직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컨테이너 쌓을 때 쓰는 겁니다. 리치 스태커는 뭐냐? 팔이 붙어 있어요. 팔이 붙어 있어갖고 올렸다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몸이 이게 지게차면은 팔이 있어가 기중기처럼 팔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치 스태커예요. 탑 핸들러는 수직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림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의외로 질문 꽤 많이 하시는 편인데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번 3방향 작동형. 3방향 작동형은 포크와 캐리지의 회전이 가능해요. 그러면 지게차는 진행 방향 바꿀 필요가 없죠. 지게차는 그냥 가면서도 뭐요? 포크나 캐리지가 회전하니까 진행 방향의 변경 없이 작업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3방향 작동형 해가지고 이건 처음 나온 겁니다. 3방향 작동형 해가지고 처음 나온 건데 이게 맞아요. 문제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5번은 사이드 포크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체 전방에 아웃 리거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 포크를 위치시켜서 안정성을 향상시킨 지게차라고 했는데 5번은 자, 스트레들형입니다. 스트레들형. 그래서 5번 나와 있는 설명이 자, 스트레들형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온 문제 통해서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하역의 기계화가 필요한 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읽어보세요. 상식이에요. 그냥 뭐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아닙니다.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상식. 액체 및 분립체로 인하여 인력으로 취급하기 곤란하다. 인력으로 취급하기 곤란하면 기계 장비 이용해야죠. 2번 많은 인적 노력이 요구가 된다. 사람의 힘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기계화가 필요하죠. 작업장의 위치가 높고 낮음으로 인해서 상하체 작업이 곤란하다. 인력으로는 시간,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운 화물이다. 다 기계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31번 자,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개 자, 기계화가 필요한 화물 4개 나왔는데 4개 답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은 자, 국가별 파레트 표준 규격 연결이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이건 처음 나온 거죠. 근데 예전에 물류관리론에서 꽤 오래전에 한번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파레트의 ISO 6780에 원래 파레트 ISO 6780 해가지고 6가지가 국제 표준으로 규정돼 있어요. 6가지가. 그래갖고 6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하는 문제가 물류관리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나라마다 표준 파레트가 뭐냐 나와 있죠. 한국하고 일본은 똑같습니다. 한국하고 일본 나와 있는데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다 비슷해요. 동남아. 뭐예요? T11형.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T11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1100 곱하기 1100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지금 이제 T12형 하나 더 추가가 됐죠. 1200 곱하기 1000 하나 더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영국 나와 있는데 영국은 800 곱하기 1200입니다. 영국 등 유럽이에요. 영국이라든가 기타 유럽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800 곱하기 1200입니다. 800 곱하기 1200 많이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나와 있는데 미국은 48인치 곱하기 40인치예요. 48인치 곱하기 40인치인데 이게 1219 곱하기 1016입니다. 1016.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기 뭐 지금 나와 있는 게 4개가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연결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물류관리론에서도 예전에 11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11회 때 ISO 6780의 6가지 표준 파레트가 아닌 게 뭐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뭐 맘만 먹으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용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33번 문제 보시면 자, 일관 파레트와의 경제적 효과가 아닌 게 뭐냐고 했는데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파레티제이션 해가지고 파레티의 화물을 갖다가 적재한 상태에서 뭐요? 중간에 화물을 허물지 않고 중간에 적재된 화물을 갖다가 허물지 않고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그 상태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바로 파레티제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관 파레트와 경제적 효과가 아닌 게 뭐냐? 포장이 간소화돼가지고 포장비가 절감되죠. 처음에 한번 포장하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또 포장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의 간소화로 포장비가 절감된다. 작업 능률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또 자, 파레트에 적재된 화물을 갖다 그대로 계속 그 상태로 움직이는 거니까 하역기계 이용하잖아요. 하역기계, 포크리프트 같은 하역기계 이용하니까 당연히 작업 능률은 향상되고 화물 파손이 감소하겠죠. 당연히 운임 및
부대 비용은 절감할 것이고 제품의 과잉 생산 방지와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뭐 예전에 나올 때도 그게 또 시험에 같이 나왔어요. 거의 똑같이 그 틀린 거 고르시오 해가지고 제품의 과잉 생산 방지가 답인 문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파레토하고 제품의 과잉 생산 방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번 유닛 로드 시스템의 선결 과제. 유닛 로드 시스템, 화물을 단위화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고 가장 일반적인 이게 이제 그 표준 용어, 물류 표준 용어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시험 문제도 그대로 여러 번 나왔어요. 화물을 일정한 중량 또는 최적으로 단위화하여 일괄해서 기계를 이용하여 하역 운송하는 시스템이다 해가지고 정의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유닛 로드 시스템이에요. 화물을 단위화하는데 단위화할 때 가장 기본되는 게 뭐죠? 팔레트와 컨테이너화예요. 팔레트와 컨테이너를 이용해가지고 단위화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화물을 취급한다. 이럴 때 선결 과제 당연히 뭐예요? 표준화가 이루어져야죠. 기업 운송의 표준화, 니은 장비의 표준화, 또 하역 기계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팔레트에 적재된 상태대로 컨테이너를 갖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하역 기계화가 이루어져야죠. 생산 자동화, 무인 자동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유닛 로드 시스템의 선결 과제에 해당하는 거 기억, 니은, 리을입니다. 자, 1번이 되겠죠. 자, 3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팔렛 풀 시스템의 운영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 가로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잘 나옵니다. 이것도 팔렛 풀 시스템 해가지고 되게 세 가지가 많이 나오죠. 하나는 즉시 교환 방식. 철도역에서 팔레트에 화물을 실어 보내면 빈 팔레트 내주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뭡니까? 리스 렌탈 방식. 팔렛 풀 회사에 팔레트를 갖다가 빌려서 이용한 다음에 반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스 렌탈 방식이죠. 또 한 가지가 스웨덴 방식, 대차 결제 방식이 있죠. 요거는 그때그때 교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합쳐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유럽 각국의 국영 철도역에서 팔레트 적재 형태로 운송하는데 팔레트 적재 형태로 운송한 다음에 팔레트를 동시에 교환하는 거예요. 팔레트에 적재된 화물을 갖다 보내면서 빈 팔레트를 갖다가 즉시 교환받는 거예요. 뭐요? 즉시 교환 방식이죠. 그래서 철도역에서는 언제나 교환에 응할 수 있도록 팔레트를 준비해 놔야 되는 것이죠. 즉시 교환 방식입니다. 두 번째, 개별 기업에서 팔레트를 보유하지 않고 팔렛 풀 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임차하는 방식, 임차, 리스, 렌탈. 답 1번 이겁니다. 거기 문장 안에 답 다 있잖아요. 즉시에 동시에 교환한다. 일정 기간 동안 임차한다. 답 나오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대차 결제 방식도 같이 나오니까 그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5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또 여기도 유닛 로드 시스템. 이것도 워낙 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자, 유닛 로드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 KS에도 정의가 이렇게 나와요. 유닛 로드에 갖고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화물을 일정한 중량 또는 최적으로 단위화해가지고 일괄하여 기계를 이용해서 하역 운송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거기 1번 보시게 되면 운송, 보관, 하역 등의 물류 활동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포장 화물의 기계 취급에 적합하도록 단위화한 방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KS에 나와 있는 코리아 스탠다드에 나와 있는 정의하고 거의 유사한 정의입니다. 운송, 보관, 하역 등의 모든 물류 활동이에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장 화물의 기계 취급에 적합하게 화물을 단위화한 거예요. 유닛 로드 시스템 맞죠? 근데 2번 화물을 팔레트나 컨테이너 이용해 가지고 벌크 선박으로 운송한다. 벌크 선박이 뭐예요? 흔히 우리가 벌크 선박을 살물선이라고 그래요. 벌크 화물이 뭔지 아시죠? 포장이 안 된 화물이에요. 철광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처럼 포장이 안 된 이런 화물 얘기하는 거예요. 양곡 같은 것들.
철광석, 양곡, 석탄, 시멘트 같이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운송하는 걸 갖다가 벌크 화물이라고 그래요. 벌크 화물 전용선을 벌크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당연히 팔레트나 컨테이너 이용한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컨테이너 선이나 아니면 또 전용선 이용하죠. 벌크 선박은 아닙니다.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화물 취급 단위에 대한 단순화와 표준화를 통하여 하역 능력을 향상시키고 하역 능력이 높아지니까 물류 비용은 절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닛 로드 시스템의 목표 중에 하나가 물류 비용의 절감입니다. 당연히 그와 함께 고객 서비스의 개선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하역을 기계화하고 운송, 보관 등을 일관하여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화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이나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유닛 로드 시스템 내용 체크해 주시고요. 37번 문제. 항만 하역기기 중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사용하는 하역기기가 아닌 게 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나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이에요. 컨테이너 취급하는 장비가 필요하죠. 리치 스태커, 야드 트랙터, 트랜스포 크레인, 탑 핸들러, 또 뭐 겐트리 크레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호퍼는 자, 살화물을 저장하는 통이죠. 살화물을 저장하는 통을 갖다 우리가 호퍼라고 하는 겁니다. 대개 이제 언로더에 장착돼 가지고 컨테이너 터미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살화물, 살화물이라고도 하고 벌크 화물인데 벌크 화물을 살화물이라고도 하고 산화물이라고도 합니다. 한자어가 달라요. 근데 뜻은 같은데 가지고 벌크 화물을 살화물 또는 산화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용할 때 쓰는 게 호퍼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터미널과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게 바로 호퍼입니다. 다음에 38번 문제. 항만 운송 사업 중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 하역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법규 문제입니다. 자, 물류 관련 법규 항만 운송 사업법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물어본 게 1번 선적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화물의 개수를 계산한다. 개수 계산 뭐예요? 검수 사업. 두 번째 선적 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 조사, 감정을 하는 행위. 감정한다 뭐예요? 감정 사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적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화물의 인도 인수를 갖다 증명하는 행위 다 여기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4번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 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거. 이게 바로 항만 하역 사업이죠. 항만 하역 사업하면 우리가 법 2조 용어의 정의에서 1항부터 13항까지 1호죠. 1호부터 13호까지. 그리고 그 뒤에 14가 검수사업, 15가 감정사업, 16에 검량사업이 나오죠. 그렇게 하고 이제 항만하역 사업이고 포함되지 않는 거 다 나옵니다. 법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항만하역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한다고 하면 검량이죠. 검량사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법규 문제가 이렇게 해서 41문제가 나왔네요. 다음에 39번 보시면 주요 포장 기법 중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 기술. 금속의 부식, 녹이나지 않게 하는, 녹슬지 않게 하는 거죠. 녹슬지 않게 하는 거 뭐예요? 방청이라고 합니다. 1번 방청 포장 얘기하는 겁니다. 방수 포장은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죠.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방수 포장이고 방습은 습기가 차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진공 포장은 공기를 빼는 거죠. 완충 포장은 충격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용어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뭐 21회, 19회, 17회 뭐 꽤 나왔습니다. 39번 문제 이렇게 봐주시고 40번 포장 결속 방법을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포장 결속 기억이 1번에 밴드 결속. 밴드가 뭔지 아시죠? 밴드로 결속한다. 그래서 이 밴드를 만들 때는 보통 뭐 플라스틱도 이용하지만 나일론이나 금속 같은 것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나일론, 금속 등의 재질로 된 밴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밴드 결속 맞죠, 당연히. 2번 꺽쇠 뭔지 아시죠? 꺽쇠 물림쇠.
주로 이제 칸막이 상자 등에서 상자가 고정되도록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꺽쇠 만들어 가지고 밑에다가도 고정하고 옆에 고정하면 이게 펴지지 않겠죠. 꺽쇠 물림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핑, 테이프로 감는 거예요. 용기의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접착 테이프를 사용한다. 테이핑. 대형 골판지 상자, 작은 부품 등을 꾸러미로 묶지 않고 담을 때 사용합니다. 묶지 않고 담을 때 대형 골판지 상자 사용합니다. 5번 슬리브라고 되어 있는데 열 수축성 플라스틱 필름을 화물에 씌운 다음에 터널을 통과시키면서 가열하는 거예요. 가열해 가지고 필름을 수축시키는 방법인데 이건 슈링크라고 합니다. 필름을 갖다 열을 가해 가지고 필름을 수축시키는 건 슈링크라고 그래요. 슈링크라고 나오죠, 처음에. 슬리브가 아닙니다. 자, 슬리브가 아니라 자, 슈링크 방식. 자, 슬리브는 보통 필름 있잖아요. 보통 필름 갖다 이렇게 둘둘 마는 게 슬리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측면 다 슬리브를 만들어 가지고 감싸는 방법이 슬리브고, 열을 가해 가지고 수축시키는 건 뭐예요? 슈링크. 그 두 가지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40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회 보관화용론 40문제 다 정리해 봤습니다. 뭐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도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제 단지 중요한 특징이 계산 문제가 철저하게 공식에 대입해 가지고 나오는 계산 문제니까 틀릴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추리하는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또 헷가닥 해가지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추리하는 계산 문제들도 지금까지 나왔던 거 한 번씩 풀어보시면 또 다 어렵지 않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보관화용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80점, 90점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 잘 마무리하셔서 한 번에 꼭 합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